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나 울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제 바람 피는 걸 봤다고. 몇 시간 전 그 가방 속에서 발견한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낯선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네, 바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 보험 상담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정숙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지금 어디라고 큰 소리야. 너 이리 와. 오늘 끝장을 보자.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니, 전현이 글쎄. 정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쫙!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의 손바닥이 어머니의 뺨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숨도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말을 잃은 채 얼굴을 감싸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뺨을 어루만지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손을 뻗어 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지만 정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 왜 이렇게 와이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머니가 유나를 의심하고 괴롭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며느리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왜 유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대해요? 유나가 뭘 잘못했다고? 도연이 계속 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가방 속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방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고. 이게 할 짓이에요? 나는 그냥 뭐요? 이유 없이 괜히 유나를 괴롭힌 거예요? 정숙은 뒷짐을 지고 조용히 거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바닥을 울렸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아들과 함께 만들어온 모든 추억을 등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문턱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난 오늘부터 너 없는 사람으로 살 거다.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찾지도 연락도 말아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농담이나 화풀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뜻임을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 끼고 평생 살 거라. 정숙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어떡하지, 여보? 유나가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소파에 털썩 앉아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며느리 유나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결혼 후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눈에 띈 건 밤늦은 통화였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11시만 되어도 방으로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던 유나가 요즘은 새벽 늦게까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결 부드럽고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 옷차림이 예전과 다르게 세련되어졌습니다. 원래도 단정하게 입고 다녔지만 최근에는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밝은 색깔의 블라우스나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유나야, 오늘 새 옷 샀구나? 지난주 정숙이 물어봤을 때 유나는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좀 신경 써서 입었어요. 그래?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보구나. 요 며칠은 계속 늦네. 네, 좀 바빠졌어요. 하지만 정숙이 보기에는 단순히 회사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유나의 모습에서 뭔가 설레는 듯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누군가에게 웃으며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심지어 도연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휴대폰이 울리면 급하게 확인하고는 몰래 미소를 짓는 유나의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서 온 거야? 며칠 전 도연이 물어봤을 때 유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 별거 아니야.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한 명의 여자이고 친구들과 연락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여자로 살아온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유나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져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유나의 지갑, 화장품, 그리고 몇 가지 잡다한 용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별다른 게 없나 싶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콘돔이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가 포장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나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는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뭔가를 가지러 나오다가 정숙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고 확 낚아채갔습니다. 어머, 어머님.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달려와서 정숙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의 가방을 왜 훔쳐보세요? 얼굴이 빨개진 유나를 보며 정숙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너 왜 그런 걸 가방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그런 물건이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도연과 결혼한 지 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내심 걱정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편의점 들러서 사온 거예요. 유나가 가방을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정숙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너 애 낳는다고 하지 않았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손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녀로서는 며느리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다면서 왜 그런 걸 사서 다니는 건지. 저희 부부관계는 알아서 할게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이 불쾌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생활까지 관리하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선 넘은 것 같네요. 유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껴안은 채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겠다며 흑염소까지 먹은 게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지난 봄이었습니다. 유나가 직접 나서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했던 그날, 정숙은 얼마나 기뻐했던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속으로 얼마나 애태웠는지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 해요. 그날 유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이니? 그리고 이튿날부터 온갖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사다가 며느리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흑염소 우린 국물이 임신에 제일 좋다더라.
정숙은 일부러 시장까지 나가서 신선한 흑염소를 사왔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우린 국물을 유나에게 매일 한 그릇씩 챙겨주었습니다. 그때 유나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매일 그 국물을 다 마셨습니다. 엽산이 좋다고 하면 엽산을, 철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철분 영양제를 사다가 챙겨주었습니다. 유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잘 챙겨 먹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몸 관리 잘해서 예쁜 손자 낳아줘야지. 네, 어머님.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의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유나가 왜 갑자기 그런 물건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걸까요? 더욱이 그걸 발견했을 때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은 뭐였을까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산책을 할 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상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카페 창가에 아주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테이블 너머편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설레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조용하고 차분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숙은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도연에게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비록 남자는 등밖에 안 보였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정확히 찍을 수 있었습니다. 찰칵찰칵 몇 장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유나가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남자의 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이따금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아줌마 뭐 하는 거야? 누구 몰래 찍는 거 아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뒤를 돌아 정숙을 쳐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아니,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뛰는 수준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에 몇 번 멈춰 서야 했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숙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도연이 7시쯤 들어오는데 아직 6시 반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30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아까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아들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전증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이 전부 다 흔들려서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확대해봤지만 유나의 얼굴이 번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사진이 똑같았습니다.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이걸로는 아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를 봤는데 다른 남자랑 있었다고 말해봤자 사진마저 흐릿하면 도연이 믿어줄까요?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걸까요? 아직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은데. 문을 살짝 열어서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진한 향수 냄새가 풀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조금 더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그녀 주변으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너 어디 다녀왔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봐서 좀 늦었네요. 그래? 어떤 친구? 정숙이 다시 물어보자 유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친구 말고 그냥 아는 분 좀 만나고 왔어요. 유나가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는 분이라고 하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는 분? 누구인데? 그게 혹시 남자니? 정숙이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유나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예요. 유나가 급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서둘러 대답한 탓에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보험 설계사? 네, 맞아요. 보험 상담 받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좀 늦었네요. 보험 상담을 그렇게 오래 받아? 네, 워낙 복잡한 상품이라서요. 설명 들으려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나? 정숙이 날카롭게 물어보자 유나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분이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오셨나 봐요. 좁은 곳에서 오래 앉아 있어서 냄새가 밴 것 같아요. 유나의 변명은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보험 설계사 냄새가 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숙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웃기고 있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 아까 어떤 남자랑 웃고 떠들고 있는 거 내가 다 봤어. 정숙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남자랑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 보험 상담이 그렇게 즐거워? 응? 정숙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사가 그렇게 잘생겼나? 너 그 남자 바라보면서 웃는 표정이 어떤지 알아?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유나가 또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정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 봐. 내가 찍은 사진.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비록 흐릿하긴 했지만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행까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몰래 찍으신 거예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범죄예요. 유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정숙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다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본 건데. 바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유나는 여전히 거짓말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보험? 그래, 그 잘난 보험 들었으면 보험 서류라도 한번 보여줘 봐라. 정숙이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짜 보험 상담을 받았다면 서류쯤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못 보여줘? 보험 상담 받았다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상품 설명을 들어서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 그럼 팸플릿이라도 가져왔겠네. 그것도 보여줘. 정숙은 우물쭈물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나서 가방을 확 낚아챘습니다. 또 여기 뭘 넣고 다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어. 정숙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고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콘돔을 발견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번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요. 유나가 급하게 가방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가방 지퍼에 닿으려는 순간 유나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왜 못 보게 해? 숨길 게 있으니까 그렇지. 정숙은 가방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장품이나 지갑만 있다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소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보여줘도 되겠네? 화장품밖에 없다면? 정숙이 더 세게 가방을 당기자 유나도 맞서서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가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우물쭈물하는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가방을 뺏으려는 며느리를 떼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게 밀린 유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유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복도 바닥이 매끄러워서 발이 미끄러졌던 것입니다. 아여야. 유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아픈 엉덩이를 만지며 신음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무릎도 바닥에 부딪혀서 따끔했습니다. 정숙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밀기는 했지만 넘어뜨릴 생각은 없었는데 며느리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복도까지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복도로 들어선 도연은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가방을 들고 서 있고 유나는 바닥에 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밀려 넘어진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가방을 뺏기려 했던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가방을 뺏으려고 해서.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가방에 뭐가 있는데?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유나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다른 남자랑 만나고 왔다니까? 도연은 넘어져 있는 유나와 흥분한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일단 일어나. 자기 보험이나 하나 들어줄까 해서 잠깐 보험 상담을 받았을 뿐인데 그때 어머님이 보시고 오해하신 것 같아.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아니야. 도연이 유나에게 손을 내밀자 유나는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남편이 나타나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날 때렸어. 그 말에 도연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유나를 때린 건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봐봐. 내가 왜 이러는지. 정숙이 소리치며 유나의 가방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바닥에 대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밖에 쏟아버렸습니다. 철푸덕, 가방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지갑, 휴대폰 충전기, 손수건, 사탕 몇 개, 볼펜 그리고 영수증 몇 장까지. 하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널려진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나의 말대로 정말 화장품이랑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 여성이 가방에 넣고 다닐 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나 울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니, 전현이 글쎄. 정숙이 유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쫙!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의 뺨을 쳤습니다. 정숙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뺨에서 전해지는 따끔한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뺨을 맞은 정숙은 충격에 멈춰버렸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뺨을 만지며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손을 대본 적 없던 아들이 지금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효자로 살아온 자신이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예민해요. 기분 상하게 좀 하지 마세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때리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고. 이게 할 짓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때리고도 며느리 편만 드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야? 정숙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까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남자랑 있었어. 내가 직접 봤다고? 비록 흐릿하긴 했지만 유나가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아들 앞에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어.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어? 알고 있냐고? 그게 뭐 어때서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을 대충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 부부 사이 일인데 왜 엄마가 그런 걸 따져요? 부부 사이 일? 너희 애 낳는다고 하지 않았니? 정숙이 다시 추궁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엄마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유나야, 괜찮아. 일어나. 도연이 바닥에 앉아있던 유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만 챙겼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말은 하나도 믿지 않고 며느리의 거짓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여러 제치고 옷들을 가방에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어머니 방으로 따라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짐 싸는 거야. 안 보이니? 정숙이 쏘아붙였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닥치는 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너 같은 놈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이제 아들놈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다신 찾지 말고 연락도 마라. 정숙이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도연이 불렀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유나가 조심스럽게 도연을 불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 도연이 유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신 찾지 말고 연락도 마라.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큰 가방 하나를 끌고 여동생 집 앞에 섰습니다. 언니? 문을 연 여동생 정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언니가 짐까지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미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동생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 짐은 또 뭐고? 정미가 언니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며 물었습니다.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미야, 나 며칠 있어도 될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연이는? 정미가 거실로 언니를 안내하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정미가 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요? 도연이가 언니를?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카 도연이 그렇게 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숙이 자신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도연이가 왜?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그걸 알고 따져 물었더니 도연이가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정숙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 가방에서 나온 콘돔, 그리고 카페에서 남자와 함께 있던 모습까지. 정말? 유나가 그랬다고? 정미도 놀랐습니다. 언니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는 내 말을 믿지 않더라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 거구나. 응, 내가 좀 흥분해서 유나한테 따져 물었더니 도연이가 나를 말리면서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진정해. 일단 물 좀 먹어. 정미가 물을 가져다 주며 언니를 달랬습니다. 나 정말 충격받았어. 그렇게 효자던 도연이가. 정미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정숙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언니가 화내실 만하지. 정미가 언니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는 그걸 믿지 않더라고.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아직 젊어서 그래. 사랑에 눈이 멀면 부모 말도 안 들리는 법이야.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정말. 정숙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난 이제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 거야. 손주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나한테 손을 들다니. 정말 원수보다 못해. 며느리가 정말 바람 피우고 있다면 도연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알면 뭐해? 그때 가서 엄마 죄송했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줄 알아? 언니, 일단 밤이 늦었으니까 좀 쉬어.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그날 밤 정숙은 여동생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야 와서 아무리 빌어도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유나와의 생활은 겉으론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전화통화를 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도연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얼굴에 여유가 보였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유나가 도연이 사진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없는 생활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유로워진 것 같으면서도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말이 맞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유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늦은 통화,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다정한 메시지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대구에 있는 협력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오후 늦게 미팅을 마치고 현지에서 하룻밤 머물다가 다음날 오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대구 출장 간다고 했지?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들어와?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것 같아. 미팅 끝나고 회식도 있고 늦어질 것 같거든. 유나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응, 그럼 다녀올게.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미팅이 4시에 일찍 끝났습니다. 원래 복잡할 것으로 예상했던 계약 조건들이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났네요. 협력업체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순조로울 줄 몰랐네요. 그럼 저녁 회식도 일찍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원래 7시로 잡혀있던 회식도 5시 반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차에 올라서는 유나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둘 사이가 조금 어색했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도연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틀어진 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나는 예전보다 편해 보였지만 자신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친척 집에 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유나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내였으니까요. 어머니보다 유나를 선택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유나랑 잘 살아야지. 도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유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새벽 12시 50분. 깜짝 놀라겠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 이 시간에 유나가 벌써 잤나 싶었습니다. 평소라면 TV라도 켜놓고 있을 텐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에 눈이 적응되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2개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벗어놓은 구두 옆에 낯선 남성용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였습니다. 사이즈가 꽤 커 보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집에 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유나가 그럴 리 없다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반나체 상태의 남자가 자신의 집 침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몸에서는 샤워를 막 한 것 같은 물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도연을 보고 깜짝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남자는 준호였습니다. 도연의 대학 동기이자 평소 집에도 자주 드나들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때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머니도 잘 아는 사이여서 준호가 놀러 오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 준호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샤워를 마친 상태로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 왜 여기? 도연아, 이건. 준호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 채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뻔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은 도연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가슴까지 끌어올려 몸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뜻밖에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벌써 왔어?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과나 변명이 아니라 왜 일찍 왔냐고 묻다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뭐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너무나 당당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잖아. 유나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도연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건을 더 단단히 둘러매며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라고. 우리는 그냥. 그냥 뭐. 그냥 같이 샤워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침대 시트를 더 단단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도연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아닌 당당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사랑해. 미안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야. 도연아, 우리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야. 정말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내 아내와 자리를 같이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도연이 준호에게 다가서려 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준호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말하던 거 그거 진짜였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런 어머니를 자신이 밀어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가 다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도연이 자책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준호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할게. 바람 피우는 연이랑 무슨 대화를 해. 당장 안 나가. 도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도연아, 말 조심해. 뭐? 말 조심하라고. 아, 이제 쟤는 네 와이프라서 감싸주는 거야?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 빼앗아 놓고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빼앗은 게 아니야. 그냥 정말 실수야. 거실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의 절규 같은 외침이 계속 이어졌고 준호와 유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유나가 집을 나간 후 도연은 며칠 동안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의 물건들을 던져댔습니다. 유나가 쓰던 화장품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고 준호가 놓고 간 옷까지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말씀이 옳았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행동, 늦은 통화와 가방에서 나온 수상한 물건들, 그리고 카페에서 남자와 함께 있던 모습까지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뭘 했습니까? 어머니를 의심쟁이 취급하고 며느리만 두둔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를 그것도 바람피우는 며느리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며칠 동안 전화를 걸어봤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을 통해 어머니가 시골 친척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삼촌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듯 했지만 어머니가 아들과 싸우고 나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 말씀이 얼마나 옳았는지 직접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친척 집은 작은 농가였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화분을 손질하고 있던 정숙은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멀리서부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화분의 흙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정숙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흙이 무릎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전보다 더 거칠어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해온 말들이 막상 어머니 앞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없이 손에 들린 작은 삽을 내려놓고 등을 돌린 채 그대로 계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유나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 친구 준호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날 밤에 이를 어머니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방을 뒤지실 때 그때 이미 다 하셨던 거죠? 엄마가 화내실 만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서야 정숙이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는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거니?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서 뭘 하게? 또 며느리 편들 거면서? 아니에요. 유나는 이미 집에서 내보냈어요. 집에서 내보냈다고? 정숙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네, 다신 보기도 싫다고 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필요해서 찾아온 거니?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그녀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돌아가라. 이젠 너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 내가 말했잖아. 너 같은 아들은 필요 없다고. 도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절망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정숙은 친척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마당에서 채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몸에 맞는지 요즘은 농사일에 푹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모, 전화 왔어요. 친척집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와서 불렀습니다.
정숙은 흙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 씨? 도연님 어머님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드님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병원이요? 왜요? 다쳤나요? 강에서 구조되셨으니. 간호사의 말에 정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강에서요? 혹시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서 구조됐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서 폐에 물이 찼었는데 응급처치를 받고 지금은 의식이 돌아왔어요. 간호사가 다행스럽다는 듯 말했지만 정숙에게는 다행이라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에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짐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친척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도현이가 강해. 정숙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친척이 급히 차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은 계속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시골집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내가 너무 모질었나? 정숙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중환자실 창밖에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안내해 준 곳은 유리창으로 막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면회는 할 수 없고 창밖에서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갖 튜브에 쌓여 누워있는 도연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하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폐에 들어간 물 때문에 호흡이 어려운지 가슴이 가파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씩씩했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다니 정숙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은 건가요? 정숙이 지나가던 의사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다행히 구조가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폐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폐렴 위험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정숙은 창문에 손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모질었지. 창문은 차가웠습니다. 아들과 자신 사이에 있는 이 유리벽이 마치 둘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죽으면 안 돼, 도현아.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정숙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시골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상상하니 정숙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를 원망했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정숙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발 일어나줘. 시간이 흘러도 정숙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아니, 아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도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녀는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도현아, 엄마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제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허공을 바라보던 그가 점차 어머니의 얼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왜 여기? 너 때문에 왔지. 바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짓을 했어? 정숙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는 혼자 남을 어미 생각은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가 그렇게 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정말 죄송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링거가 꽂힌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만지려 했습니다. 제가 뭔가에 씌었나 봐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그만해. 이제 그만해. 정숙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니에요. 유나가 정말로.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후 일주일 동안 정숙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들 곁에서 죽수어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숙은 손수 끓인 미역국을 떠서 아들에게 먹여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위장이 약해져 있을 거야. 도연은 어머니가 떠주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씩 받아 먹었습니다. 어릴 때 아플 때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왜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유나만 믿었을까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지는 법이야. 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결과였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구나.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를 망치는 사랑도 있고 너를 살리는 사랑도 있고.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폐에 들어갔던 물도 대부분 빠져서 호흡이 편해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요. 도연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지? 정숙은 여전히 아들 옆에 앉아서 밥을 떠주려 했습니다. 엄마도 드세요. 계속 저만 챙기지 말고. 일주일 후 도연이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요? 집에 갈 수 있어요? 도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지겹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면서 도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너한테 맛있는 것 해주고 싶고 그냥 함께 있고 싶어. 정숙의 대답은 소박했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정숙도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엄마랑 아들로. 네, 엄마.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거의 잃을 뻔했던 소중한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나고 도연과 정숙은 마침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짐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유나와 함께했던 2년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연이 결혼 사진을 들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상관 안 해.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은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들과의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향에 가도 괜찮을까요? 서울에서 살던 엄마가 시골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요? 걱정 마. 엄마 원래 시골 출신이야. 오히려 서울이 답답했어.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있는 고향집은 30년 전 도연이 서울로 떠날 때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마당 한쪽에 서 있었고 어머니가 갖고 놓은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와,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도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치? 여기 공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집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마루가 있는 전통 한옥 구조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집이었습니다. 온돌방 3개와 부엌 그리고 작은 거실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도연과 정숙은 평상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별이 정말 많네요. 그럼 시골 밤하늘은 원래 이래. 도시에서는 못 보는 거야. 엄마, 여기서 뭐 할까요? 글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잖아요. 안동 특산물이나 과일을 인터넷에 홍보해서 팔면 어떨까요? 어떻게 팔게?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농산물 많이 팔아요. 안동은 특산물이 많잖아요. 사과, 배, 안동간 고등어, 헛제사밥까지. 이런 걸 온라인으로 홍보해서 전국에 배송하는 거죠. 도연이 설명하자 정숙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게 될까? 될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사진 찍어서 예쁘게 편집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도연은 점점 더 신이 났습니다. 그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네. 네, 맞아요. 농민들이 직접 인터넷 판매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며칠 후 도연은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 정숙 씨 아들 도연입니다. 아, 도연이구나.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네, 이장님. 제가 농산물 인터넷 판매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을 분들이 관심 있으실까요? 도연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요즘 농산물 값이 너무 싸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거든. 이장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 한번 열어도 될까요? 그래, 해보자. 내가 사람들 모아볼게.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연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도시 사람들이 좋은 농산물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죠. 반대로 농민분들은 좋은 농산물을 키우셔도 제값을 못 받고 계시고요. 농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안동의 좋은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그게 정말 될까? 한 어르신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성공 사례가 많아요. 도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받을 거야? 판매 금액의 10%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농민분들 몫이에요. 농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 사과 좀 팔아봐. 우리 배도 부탁해. 하나둘씩 차며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안동 직거래 농장이라는 홈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엄마 봐보세요. 홈페이지 다 만들었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들고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 화면에는 안동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싱싱한 농산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들 내가 다 찍은 거야? 네, 농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찍었어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온 건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사흘 후였습니다. 엄마, 주문 들어왔어요. 도연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뭘 주문했는데? 사과 5kg이요. 서울에서 주문하셨어요. 그날부터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건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다고 후기 올라왔어요. 도연은 매일 신이 나서 일했습니다. 농장에서 농산물을 수거하고 포장하고 배송 보내는 일까지 직접 했습니다. 도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한다. 정숙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정말 재미있어요. 농민분들도 좋아하시고. 실제로 농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도연이 덕분에 우리 사과가 서울까지 팔려나가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 없겠어. 농민들이 하나둘씩 고마워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 봐보세요. 도연이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숙이 놀랐습니다. 네, 이제 정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농민분들 수입도 많이 늘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정숙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에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보람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도연의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안동 일대에 퍼졌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판매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도연과 정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정숙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 그때보다 많이 왜소해졌고 표정도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의 세련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머님,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자기야, 유나가 도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뭘 하러 왔어? 여기서 나가.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유나가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다가오지 마.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도연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는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 지금 와서 사과라고.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뒷바라지하면서 살게. 내가 어머님도 잘 모시고. 유나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 일도 좀 도와줄게. 인터넷 쇼핑몰 잘 된다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준호랑은 진작에 끝났어.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잠깐 기다려봐.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바가지에 찬물을 가득 퍼와서 유나에게 물사대기를 때렸습니다. 으악! 유나가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찬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인연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정숙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유나가 물에 젖은 채로 떨며 말했습니다. 잘 모시겠다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어? 정숙이 빈 바가지를 들고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나가 계속 빌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도현이가 죽을 뻔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뒷바라지 하겠다고? 정숙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물에 젖은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몇 번 더 애원했지만 도연과 정숙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정숙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사대기는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심해? 그 정도로도 부족해. 걔 많이 초라해 보이던데요. 자업자득이지 뭐. 좋은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우더니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도연과 정숙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